자, 계속해서 12.3 진행하죠. 부당 거래에 대한 판단, 시가 산정하기입니다. 자, 앞에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에까지는 부당행위의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부당행위는 고수저도이면 걸려요. 근데 고수저도를 누구랑 해야 걸리죠? 특수관계인하고 해야 걸리죠. 그리고 3% 아니죠.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 걸립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를 배우냐면 부당거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서 시가 산정하기라고 해서 배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당행위가 시가 빼기 거래가 또는 거래가 빼기 시가가 3억 이상이면 걸리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맞죠? 계산 문제에서 잘 보세요. 시가나 거래가 중에 하나를 줘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시가도 안 주고 거래가도 안 주면 문제가 안 풀려요. 둘 중에 하나는 줘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직접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시가는 10억이고 거래가는 6억이다. 부당행위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바보 같은 문제가 왜 나오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부당행위에 걸리잖아요. 왜냐면 3억 이상 차이 나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도 주고 거래가도 주는 너무 쉬운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주고 하나는 안 줄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시가를 주게요, 거래가를 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서 시가를 주겠어요, 거래가를 주겠어요? 당연히 거래가를 주죠. 얼마나에 거래했는지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에 거래했는지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찍어요? 얼마에 거래했는지?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거래가는 줬으니까 우리가 시가를 구해야 돼요. 시가가 뭐 10억인데 이것들이 6억에 거래했다. 그러니까 10억은 내가 구해봐야 알고요. 거래가는 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부당행위는 거래가 구하기입니까? 시가 구합니까? 바로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가 산정하기, 시가를 구하는 게 부당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 명심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는 제가 수험 기간에 아주 힘들었거나 헷갈렸던 것들을 항상 강의에 제가 녹여내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당행위는 쉽게 얘기해서 네 글자로 시가 찾기예요. 시가 찾기. 시가만 잘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는 문제에서 준다니까요. 거래가는 문제에서 주니까 시가만 잘 찾으면 됩니다. 거기 칠판마크에 써있죠.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문제 자료로 줄 수밖에 없어요. 즉 수험생들은 시가를 구할 줄 알아야 주어진 금액이 시가에 비해서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시가 찾기라고요. 1점의 부당행위의 판정 기준은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시가가 분명한 때에는 당연히 시가를 적용하고, 여기서 시가란 유사한 거래에서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분명하면 너무 쉬워버려서 시가도 분명하고 거래가도 분명하니까 시험이 되게 유치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가가 분명하면 당연히 시가를 적용해요. 문제는 시험에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시가란 유사한 거래에서 법인이 불특정 다수, 우리 지금 특수관계인하고 거래가 부당행위니까 특수관계인 말고 보편 타당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바로 시가라고 하고요. 가로 열고, 상장 주식은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라고 부릅니다. 양가로 2번,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때가 이제 시험에 나올 텐데요. 반가로 1번, 일반적인 자산은 동그라미 1, 감정평가를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봤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둘 이상이라면 평균액 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2번, 상증법상 평가액이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즉 대체해서 구합니다. 반가로 1번의 주식은요, 동그라미 1번에 있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쓸 수가 없고요. 바로 상증법상 평가액만 써야 합니다. 가로 열고 써놨죠, 파란색으로. 왜냐하면 주식은 감정가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도서관에 있는 많은 학생들, 우리 대부분 회계원리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있죠. 근데 옆자리 학생이 회계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도 우리 라이벌인가? 회계사, 세무사 같은 우리 라이벌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씩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도 기본적으로 회계원리하고 중급 회계까지인가 제가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특히나 우리 공인회계사들의 그 업무 영역인 주식평가를 해보겠다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죠. 설마 이 강의를 감정평가사 후보들이 보진 않으시겠지? 아무튼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평가는 회계사들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감정평가사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아직
감정평가사들은 주식 감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요. 반가로 1번 일반 자산은 감정평가 금액 없으면 상증법상 평가, 반가로 1번 주식은 상증법상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줄을 보시면 상증법상 평가액이라고 해서 이회독을 붙여놨는데 우리 강의가 싹 끝나면 부가세까지 싹 끝나면 상증법이라고 해서 제가 보강처럼 해가지고 동영상 하나 더 열어드릴 텐데요. 상증법상 평가액은 동그라미 1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 동그라미 2 건물이라면 국세청장 고시가격, 3번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4번 지정지역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5번의 상장주식은 상장주식부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이니까 총 4개월,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이니까 총 4개월, 4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 그 다음에 6번의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5번, 6번의 비상장하고 상장 정도는 조금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2점 보시면 임대차와 용역제공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임대차, 동그라미 2번 용역제공 다 공식을 좀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공식이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쉬워요. 동그라미 1번의 임대차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의 시가의 50% 빼기 실제 수령한 전세금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곱하기 365분의 임대일수는 굳이 알 필요 없죠. 일할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엔 되게 쉬워요. 임대차의 시가를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저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노량진이 가보셨어요? 노량진은 우리 회계사 세무사보다 주로 공무원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장하고 비교도 못할 만큼 공무원 시장은 크니까. 그래서 걔가 내가 하루 가보니까 내가 아빠라고 가보니까요. 진짜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아빠가 실은 너 버릇 나빠질까봐 이런 얘기 안 했다. 아빠가 100억짜리 건물 하나가 있어. 노량진에 마침. 내가 너 버릇 나빠질까봐 얘기 안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시가가 100억이면 그거 전세 내주거나 하면 전세보증금 한마디로 5억짜리 6억짜리 우리 아파트 전세 내주면 얼마까지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게요? 일반적으로 50%쯤 들어온다고 가정하거든요. 요새처럼 전세가 엄청 급등하면 시가 대비 70%, 80%까지 심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50% 정도를 보증금이라고 해요. 원래. 그래서 네가 들어와서 그냥 살아라. 이 건물 노량진에 아빠가 있다. 근데 거짓말 같지만 저기요 아버지 저도 그냥 보증금을 못 내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보증금 한 10억 정도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무슨 10억을 내고 들어왔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가 100억짜리는 50%인 50억의 보증금을 넣고 들어와야 하는데 10억밖에 안 넣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를 지금 덜 내고 들어온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보증금 얼마를 덜 내고 들어왔냐고요. 40억을 덜 내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일 만큼 곱해가지고 월세 받은 척 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은 2.5%예요. 2.5%. 근데 이거 줍니다.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40억의 2.5%는 1억이네요. 1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차 시가 1억은 받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를 구해요. 근데 시가만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문제에서 반드시 뭐를 준다? 거래가를 주게 돼 있어요. 거래가. 거래가는 이 아버지가 이 자식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월세를 12개월 받았다면 6천만 원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설마 그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아들, 딸한테 500만 원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근데 월세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6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를 받았어야 돼요? 이 월세는 1억을 받았어야 하는데 6천만 원 받았으니까 저가로 판매한 셈이잖아요. 자기 월세를. 이게 저가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당연하지만 책에는 이건 없어요. 거래가는. 이건 문제에서 주니까. 우리는 시가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시가, 그 건물 시가의 50%까지 보증금 받으셔야 하고, 얼마인가 받았다면, 결국은 40억을 덜 받은 거니까 40억의 정기예금 이자율 2.5%까지 구하면 임대차의 시가는 1억 정도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500만원씩 6천만원 받았으면 4천만원을 덜 받은 거니까 이거 부당행위에 걸린다. 이해하셨죠? 자, 동그라미 2번은 용역 제공입니다. 용역 제공. 용역 제공은 해당 용역의 원가 더하기 용역 원가 곱하기 유사한 용역의 원가 기준 이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그라미 1번보다 동그라미 2번이 처음에는 조금 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의 용역 제공인데 해당 용역의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유사한 용역의 원가 기준 이익률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지우는 건 임대차의 시가였어요. 임대차의 시가. 지금부터는 용역의 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시가. 자, 용역의 시가는요. 용역 원가에 원가 곱하기 원가 기준 이익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해당 용역의 원가 더하기 용역 원가 곱하기 유사 용역 원가의 원가 기준 이익률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죠.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원가 기준 이익률이죠. 이거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큰 기업의 사장님이신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지 알겠죠? 장인어른 보고 결혼한 거예요. 물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큰 기업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자,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사장이니까 내가 이 회사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 회사 감사해주면 되겠죠? 이걸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의 특수관계인 감사를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 감사하면 감사하기엔 잘 주겠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당연히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회계사들은 자신의 특수관계인은 뭐 특수관계인 모두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뭐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일정 그 수준의 특수관계인은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억지로 이 회사 감사했다고 칠게요. 자, 이 회사 일주일간 감사했어요. 저를 포함한 공인회계사 3명을 데리고 가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좀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했는데 한 사람당 인건비가 1,000만원이라고 쳐요. 물론 뭐 인건비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원가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인건비 원가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막 원재료가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막 회계감사하거나 세무조정하는데 이렇게 막 종이가 많이 들어가거나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원가예요. 주로. 그래서 아무튼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가 3,000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감사 수수료, 이걸 감사 수수료라고 하거든요. 감사 수수료. 감사 대가 수수료를 얼마 받아야겠어요? 원가만 받아야겠어요? 원가에 이익을 더해가지고 당연히 청구해야겠어요? 아니, 내가 장인어른한테 감사해줬는데 어떻게 원가만 받아요? 원가에다가 원가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이익을 더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이만큼 나왔습니다. 돈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원가로 봉사합니까? 물론 내가 우리 와이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야, 내가 니네 아버님 회사 진짜 싸게 해줬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나도 장사해서 남아야 하니까 당연히 이익을 붙일 거 아닙니까? 자, 이익을 어떻게 붙이냐? 옆 페이지 가보세요. 옆 페이지 주 2번 보시면 저는 우리 장인어른만 감사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감사를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매출액이 100억. 그리고 여기에 매출 원가가 8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0억이 들어가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소위 기업회계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거든요. 매출 총이익률. 이런 거 저한테 처음 배우시면 안 돼요. 매출 총이익률을 구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분의 원가를 구해요. 매출분의 이익을 구해요. 그러면 100억 분의 20억이 돼서 20%가 나와요. 처음 보면 안 돼요. 근데 세법은 매출 총이익률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뭐를 기우냐면 여기 빨간색이네? 빨간색으로 쓸게요. 원가 기준 이익률이란 걸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밑에 매출액이 와야 돼요? 원가가 와야 돼요? 원가가 와요. 그리고 위에는 이익이 와요. 여기가 달라요. 분모가. 결론적으로 원가가 얼마입니까? 80분의 20이니까 25%가 오죠. 이거도 더하기 3천만 원에 얼마를 가산해라? 25%를 가산해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700, 맞죠? 2, 3은 6, 750만 원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3,750만 원이 되는 거죠. 어려우세요? 솔직히 이거 산수인데 산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장인어른한테 감사해줬죠. 감사하고 지금 원가만 알고 있어요. 내가 시가를 알고 있어요. 저 원가만 알고 있잖아요. 시가는 구해봐야 하잖아요. 원가만 알고 있죠. 근데 시가란 게 뭡니까? 원가에다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로직에 의한 이익을 가산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는 말 안 하겠죠. 아버님, 장인어른, 제가 이 회사 감사하는데 원가가 3,000 들어갔는데 이익을 750을 붙여가지고 3,750을 아버님한테 시가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할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모든 장사치들이 상대방한테 뭐는 말 안 하겠습니까? 모든 장사치들이 상대방한테 자신의 원가는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대방한테 받는 돈은 원가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 이익을 붙이기, 한마디로 이익이잖아. 이익 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이익 아니에요? 이익을 붙여가지고 시가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 더하기 이익을 붙여야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지금 원가를 알고 있어요? 매출 시가를 알고 있어요? 원가밖에 모르니까 원가에 이익을 얼마 붙여야 하는지 원가 기준 이익률을 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가밖에 모르니까. 어려워요? 이거 산수인데 산수. 그러니까 내가 시가인 매출액을 정확히 알면 매출액 이익률을 곱하든 말든 그거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시가 매출액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건에 대한 매출액? 이 건에 대한 매출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밖에 모르니까 원가 기준 이익률을 곱하는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이해 안 되면 암기하시고요. 이해하시기를 제가 희망하지만 이해 안 되면 그냥 간단히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3, 4분 설명할 거 그냥 암기하라고 해도 되겠다. 그쵸?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137페이지의 제일 위에 주 2번에 매출 총이익률하고 원가 기준 이익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원가 기준 이익률을 곱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밑에 꽃 표시에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원가 기준 이익률을 곱하는 이유가 원가는 알고 있으나 시가, 진정한 매출액 3,750만 원을 모르니까 결국은 원가 기준으로 이익률을 얼마를 붙일까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거래가 줄게요. 참 양심적인 사위네. 왜냐면 3,100만 원밖에 아버님한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3,000인데 3,100밖에 안 받았으면 이걸로 얼마를 낮게 저가양도 한 겁니까? 3,750 받아야 하는데 3,100밖에 안 받았으니까 저가양도 650만 원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거래가를 4,000 줍니다. 그러면 이 도둑놈 사위죠. 도둑놈 사위.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지가 25%밖에 안 붙이는데 자기 아버님한테, 즉 장인어른한테 33% 붙여버렸으니까 도둑놈 사위죠. 이러면 부당행위에는 안 걸리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저가로 양도해야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니까.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136페이지 2점에 동그라미 3번 금전대여인데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는 것으로서 금전대여에 대해서 시가 구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139페이지에서 후술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주 1번에 가보시면 사택의 임대입니다. 이거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동그라미 1번 임원 중 출자한 임원과 그 친족은 가운데 세로 사택의 임대료 부당행위 적용 받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소액주주 임원 1%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출자 임원 그리고 출자 여부 즉 1%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을 불문한 모든 사용인 이 사람들은 출자 여부 불문합니다. 부당행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세로에 사택의 유지비는 송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오른쪽 세로에 사택의 유지비는 송금 불산입에 상여가 됩니다. 사택의 유지비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택 유지비가 뭐냐면 저기 여수나 강양에 있는 이 사택은
전기세, 물세, 수도세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 전기세, 물세, 수도세가 사택의 소위 유지비인데 요거를 회사가 대신 내주면 출자 임원이 살고 있으면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사용인 등이 살고 있으면 요것도 송금 인정되니까 결론적으로 사택은 출자 임원이 살면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임대료 안 받거나 싸게 받은 거 부당행위, 그 다음에 유지비까지 손불을 당하시니까요. 옆에 이제 사례 하나 풀어볼까요? 아까 다 풀었는데 임의계사는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회계감사 용역을 제공하고 6천만 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음. 그러니까 거래가는 6천을 준 거예요. 거래가 6천. 거래가 6천 준 거죠. 회계감사에 소요된 원가는 5천이래요. 5천. 그리고 이와 유사한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익 얼마 남기라? 14분의 4예요? 10분의 4예요? 10분의 4죠. 10억이 원가라면 4억을 이익 남기니까 이 임의계사의 원가 대비 이익률은 무려 40%를 남겨먹는, 와, 완전히 진짜 이거는 봉이 김선달이래. 봉이 김선달. 이 40% 남기면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원가 기준 이익률은 원가분의 남는 돈이니까 40%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회계감사의 시가는 원가가 5천이라면 5천 곱하기 40%인 약 2천을 남겼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래라면. 그래서 7천만 원은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부당해외 계산 부인액은 7천 빼기 6천, 왜냐면 6천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1천만 원을 싸게 판 셈이니까 용역의 저가 양도인 셈입니다. 그 밑에 클릭마크 보시면 부당해외 계산 문제 4단계 접근법, 양가로 1번 거래가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줘야 하고요. 양가로 1번의 시가는 시가가 주어졌으면 주어진 금액대로,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수란 자산 또는 용역의 시가 산정 방식을 활용하라고 했죠. 왜 금방 배웠잖아요. 시가 구하는 방식. 결론적으로 136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이점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암기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 양가로 3번의 중요성 판단이라고 해서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분의 시가 빼기 거래가 또는 거래가 빼기 시가가 5% 이상, 두 개는 5월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세무조정을 보시면 고가양수이면 입금산입도 하고 송금산입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저가양도면 입금산입만 하셔야 합니다.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시가만 잘 구하시면. 결론적으로 이 표에 양가로 2번에 시가 구하기만 잘 하신다면 부당해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물론 예전에 수험생 때 이 부당해외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부당해외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찬찬히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부당해외는 시가만 잘 구하셔가지고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만 잘 집어넣으시면 뭐 거의 기계적으로 풀리는 토픽이 부당해외입니다. 그 밑에 주에 보시면요. 그 밑에 주는 얘는 조금 특이한 토픽인데요. 얘는 좀 특이한 토픽인데 그 당기에 미지급한 부당행위 시가초과액은 미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향후 지급 시에 부당행위로 보험이라는 결코 알아듣기 힘든 말이 써 있는데 차라리 그 밑에 있는 가로 내용을 기억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미지급된 부당행위 금액은 세법상 부인된다. 미지급은 부인이다. 미지급은 부인이라 얘가 언제 인정된다? 지급할 때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 페이지 사례 2번에 있으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사례 1번부터 풉니다. 주 A는 대표이사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연간 임대료를 100을 수령했어. 이 100이 시가예요, 거래가예요? 이 100이 시가냐고요, 거래가냐고요? 거래가죠. 거래가를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에서. 100을 수령했어요. 임대료 시가는 당연히 불분명하겠죠. 이런 거 시가 분명한 문제는 잘 안 나온다니까, 유치해가지고. 당연히 시가 불분명하고요. 건물 시가가 100만이에요. 만에 몇 프로까지 받았어야 돼요? 50%인 5천까지 받았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1250을 수령했대요. 뭐 믿을 수는 없지만 특수관계인한테 보증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지만 받았다고 하니까 억지로 믿어주자고요. 그러면 5천 빼기 1250, 3750을 덜 받았네요. 3750을 덜 받았어요. 정기예금 이자를 4% 가정하니까 3750에 4%면 150원 나옵니다.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암산 신동이 됐지? 다음 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시가 보니까 자산 시가의 50% 빼기 실제 수령한 전세금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니까 만 곱하기 50% 빼기 1250, 즉 3750을 덜 받았고 곱하기 4%인 150 정도는 이 거래에서 시가로 받았어야 하는데요. 양가로 3번. 자, 이게 3단계죠. 중요성 판단 기준. 시가 빼기 거래가가 5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3억을 넘기겠어요? 당연히 안 넘기니까 동그라미 1번은 안 걸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시가분의 시가 빼기 거래가가 150분의 150 빼기 100이어서 33.3%. 얘가
5%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당행위에 걸린 거죠. 동그라미 1번은 스킵인데 동그라미 2번이 부당행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부당행위, 상여등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고가양수가 아니라 저가양도니까 대표이사하고 상여죠. 이거는 송금산입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송금산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 2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사례 2번은 다시 앞 페이지 가보시면 앞 페이지 사례 1번에 바로 위에 있던 주 137페이지 사례 1번 바로 위에 있는 주 가로 내용 미지급된 부당행위 금액은 세법상 부인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미지급된 부당행위는 세법상 부인이에요. 지급될 때 부당행위입니다. 미지급은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자, 주 A는 대주로부터 시가 300 토지를 700에 구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400은 단기해 줬고요. 300은 내년 차기해 준대요. 이거 화살표 보시면 미지급 부당행위는 부인된다고요. 이거는 차기 지급 시 부당행위로 본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번 풀어보죠. 단기하고 여기에 차기가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현금을 400을 주고 토지를 무려 700에 사오고 여기는 미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기에 현금을 300을 주면서 미지급금을 이렇게 떨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세법에서는 미지급 부당행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당행위는 비싸게 주고 사온 거나 싸게 주고 판 건데 아직 돈을 주고받지 않았으니 부당행위일 리가 없죠. 돈 준 데까지만 부당행위라고요. 자, 그러면 세법 좀 볼까요? 세법은 이게 얼마짜리래요? 세법은 이게 300짜리래요? 토지 300짜리죠? 그러면 보세요. 현금 400에 잘 보세요. 토지 300만 줬어야지 왜 700 줬니? 그리고 미지급금이 300이니까 여기에 부당행위가 40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미지급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미지급된 부당행위는 아직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 준 데까지만 부당하게 준 거라고요. 300만 줬어 하는데 400 줬으니까 부당하게 준 돈은 얼마죠? 100이죠, 100. 얘는 100이라고요, 100. 그리고 다음 기에 현금 300을 줄 때 미지급금을 반제할 게 있어요? 없죠. 잡은 적이 없으니까 이때 또 다시 부당행위로 얼마를 더 잡으면 됩니까? 부당행위로 300을 더 잡으면 됩니다. 자, 헷갈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데 부당행위는 높게 주고 사오거나 낮게 주고 사오는 건데 아직 돈을 안 줬으면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돈을 줄 때 부당행위니까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없어요. 없어. 300 더 줄 때 부당행위가 300 더 잡힙니다. 자,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세무조정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토지 감액시켜요. 토지 그 다음에 부당행위 얼마만 잡아야 돼요? 400 잡아요? 100 잡아요? 100 잡죠? 상대방이 누구래요? 상대방이 대주주래요? 그리고 미지급금 왜 잡았니? 미지급금 안 잡아야 하는데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죠? 부채를 감소시키면 유보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맞죠? 3중 조정이 나오네. 이제 무려막. 우리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뭐 3중이든 4중이든. 부당행위 더 잡으세요. 상대방은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없애야겠네. 미지급금 이거 반대 조정 이쪽으로. 마이너스 유보. 맞죠? 다른 거 더 없죠? 이거 뭐
처분했거나 그런 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중조정으로 끝납니다. 자, 그 밑에 클릭 마크를 보시면 자산의 고가 양수도 저가 양수도 혹시 세무상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가운데서로 양수, 고가로 양수하면 특수관계인이면 고가 빼기 시가가 부당행위,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고가 빼기 시가의 130%까지가 의제기부금.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 저가로 양수하면 원칙은 저가 매입을 그대로 인정. 즉 100원짜리 30원에 사면 30원이 그대로 인정. 얘는 고수 저도가 아니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 특례가 있으니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면 그때만 시가로 계상, 입금 산입에 유보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서로 보시면 양도시죠. 팔 때네요. 고가로 양도. 고가 양도는 문제 없어요. 저가 양도가 문제니까. 원칙은 고가 양도는 그대로 인정. 근데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 초과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대손금 설정 불가. 요거는 우리 특보부활에서 배웠습니다. 특보부활에서 배웠었고요. 그 밑에 저가 양도가 바로 부당행위죠.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 빼기 저가가 부당행위. 그 다음에 2번 비특수관계인이 간다면 시가의 70% 빼기 저가가 의제기부금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편은 제가 빨리 설명했어요. 왜냐면 복습이니까. 이 편은 복습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싹 복습. 자, 12.4가 보시죠. 12.4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그러니까 앞에까지 12.3까지가 일반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용역의 고가 제공 중에서 용역의 시가 중에서 뭐 시가의 50% 빼기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용역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원가 기준 이익률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지금부터 부당행위의 좀 특수 토픽입니다. 특수 토픽 중에 12.4가 금전 대여의 부당행위라고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뭐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전통적인 토픽이자. 근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문제를 좀 어렵게 꼬아내면 상당히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보면 1차보다는 2차에서 조금 더 어렵게 꼬아낸 셈이고요. 1차 시험은 뜻밖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142페이지에 12.5에 불공정 자본거래, 소위 1차 수험생들이 1회독 할 때 대부분 포기한다는 불공정 자본거래, 이렇게 두 개의 특수 토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12.4부터 보겠습니다. 금전 대여의 부당행위.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설명드리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뭐 비교적 쉬워요, 배울 때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아주 길게 꼬아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그렇게 많이 1차에서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실무에서도. 근데 수업 목적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다루는데요. 여기 A법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주주가 있습니다. 대주주. 벌써부터 나는 딱 A법인 대주주부터 딱 쓰자마자 뭔가 냄새가 나는데 보시면 골프 회원권 취득자금을 대여야 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 아니에요? 아니, 대주주 지가 지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사야지. 왜 A법인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취득자금을 대여합니까? 솔직히 대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뭐만 따박따박 잘 갚으면 돼요. 뭐만 갚으면 돼요. 이자만 잘 갚으면 되죠. 이자를 2를 갚았다고 칩니다. 물론 2는 다 가상의 숫자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세법에서 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적어도 7%를 받아라 라고 써 있다면, 왜 7%인지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이따 설명해 드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 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7%는 받아라 라고 써있다면, 만약에 써있다면 A법인은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한테 100원 빌려주고 얼마 받았어야 돼요? 7 받았어야죠. 근데 잘 보세요. 한마디로 이자 시가가 7원이 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얼마 주고받은 셈입니까? 2원밖에 안 주고받았으니까 얼마를 지금 덜 받았어요? 5원을 덜 받은 거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뭐냐면 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라. 근데 네가 이만큼밖에 안 받았으면 그 차액이 바로 부당행위다. 이게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부당행위의 로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하는데 왜 7%냐? 왜 하필이면? 원칙이 있고 선택, 예외가 있어요. 특례. 보다시피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 더 어려울래나? 혹시 재무관리 배웠어요? 재무관리 배우시면 왁이란 걸 배워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웩하고 비슷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쓸 수 없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당좌대출 이자율입니다. 이따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모든 기업들이 달라요. 자신만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있어요. 근데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재 세법상 모든 회사가 6.9%입니다. 이거는 세법전에 써 있거든요. 현재 당좌대출 이자율은 6.9%로 가정한다. 근데 이거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주로 7.3%를 줘요. 왜 7.3%는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왜 우리 365분의 1 월할 계산하면 7.3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3을 많이 줍니다. 이건 6.9는 전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어요. 실무자들만 알면 되니까 이건 전혀 아실 필요 없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빨리 설명드릴게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는 뭐냐면 A법인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왔어요. 누구한테 빌려왔느냐? 우리 KB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빌려온 적이 있는데 이 100억을 9%로 빌려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로 하자. 8%로 빌려온 적이 있고, 한 번은 또 우리 W은행으로부터 또 100억을 빌려온 적이 있는데 이때는 6%로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억은 KB에서 8%에 빌려왔고, 또 100억은 우리은행에서 6%로 빌려왔어요. 그 중에서 100억을 빌려줬나 봐요. 나머지 100억은 자기가 썼거나 아니 뭐 했겠지. 이해하시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A법인은 남한테 빌려올 때 몇 %로 빌려옵니까? 평균 내면 7%로 빌려오는 거 아니에요? 7%로 빌려와서 자기 대표이사한테 골프연권 취득자금을 100을 빌려줬으니 적어도 대표한테서 얼마 받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 7%는 받으란 소리잖아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는 이렇게 이 회사가 남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보통 한 몇 % 내느냐? 뭐 7%다? 그러면 너도 적어도 7%로 빌려주지 하지 않겠냐? 이거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 로직은 간단하다니까요. 별로 어려운 로직은 아니에요. 그림 밑에 두 줄 읽어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율로 금전을 대여 시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 이자와의 차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정하는 금전 대여에 대한 부당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보시면 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정이자 빼기 회사 장부상 이자 계상액이에요. 어려우세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적정이자 얼마예요? 7원이죠? 회사 장부 이자 계상액 얼마예요? 2원이에요. 그러면 7 빼기 2에서 5원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일종의 부당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적정이자 보니까요.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적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이에요. 저 위에 문제에서 굳이 풀자면 가지급금 적수는 100 곱하기 365 적수니까, 그리고 곱하기 적정이자율은 7% 아니면 6.9% 곱하기 다시 365분의 1이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하고 이거 지워버리면 결론적으로 100원에 7% 7 받으라고요. 7.
빼기 회사 장부상 이자 계상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서 가지급금 적수란 첫 번째 땡마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대상 대여액과 동일. 예전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거든요. 그거랑 가지급금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땡마크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단 각각의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급금이 회사가 대표이사나 주주한테 빌려준 돈입니까? 빌려온 돈입니까? 헷갈려요? 여가 지금 서울인지 부산인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려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가지급금이 회사가 대표이사나 대주주한테 빌려준 돈이냐고요? 빌려온 돈이냐고요? 빌려준 돈이죠? 골프연건 취득하라고. 근데 실무에서는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과 동시에 또 얼마는 빌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돈이 부족하면 또 얼른 빌려오기도 하거든요. 빌려주는 걸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빌려온 걸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은 일종의 회사의 자산이고요. 가수금은 일종의 회사의 부채인 거예요. 자,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가지급금이 100이 있으면서 가수금도 60이 있는 거예요. 즉 회사가 100은 빌려줬고 또 언젠가 돈이 필요해서 60원은 또 60억은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니까 40억만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지금 구하는 게 뭐죠? 가지급금 인정이자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의 일종이고 이 금액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둘을 서로 상계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단 각각의 약정이 따로 있으면 상계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100억을 쓰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적정이자율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 밑에 줄 1번, 2번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하는 방법을 써놨고요. 옆에 이제 동그라미 3번 회사 장부상 이자 계상액입니다. 이자 수익이 기말까지 미수 수익으로 남더라도 세법상 이자 수익으로 인정됨이라고 해서 제가 주 3번이라고 해서 만들어 왔죠. 지금부터 주 1번, 주 2번, 주 3번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무려 한 페이지 반이구나. 그쵸?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당행위는 부당행위가 아니지. 부당행위의 일종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보시다시피 로직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 곱하기 7 빼기 2라고요. 뭔 소린지 알죠? 100 곱하기 7 빼기 2, 100 곱하기 7 빼기 2.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주 1, 2, 3번이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주 1, 2, 3번을 좀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1회독이라면 여러분들이 1회독이고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주 1, 2, 3번은 지금은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1차에서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은 당연히 드려야겠으니까 주 1, 2, 3번이 뭔지도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또 잠깐만 쉬었다 계속 강의할까요? 주 1, 2, 3번 설명 드릴게요.